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두껍고 한편으로 난해한, 하지만 알아두면 상당히 재밌는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부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5부 생명 그 자체, 그리고 16장 고독한 행성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짧아서요. 16, 17장을 함께 읽을지 아니면 시간을 봐서 개별적으로 읽을지를 읽으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255쪽입니다. 이 책이 총 거의 뭐 600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255쪽이면 이제 절반쯤 온 것 같습니다. 아쉽죠? 벌써 절반이나 지나가다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니.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16장 고독한 행성. 생물로 존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우주 전체에서 생물이 존재하는 곳은 우리 은하에서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지구뿐이지만 그나마도 아주 인색한 곳이다. 저 깊은 바닷속의 해구에서부터 가장 높은 산 정상까지 생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겨우 20km 남짓에 불과하다. 우주 전체의 공간과 비교한다면 정말 적은 공간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공간은 더욱 적다. 우리는 4억 년 전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기로 한 성급하고 위험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생물종들에 속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런 결정을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의 99.5%로 추정되는 공간을 포기해야만 했다. 우리는 물론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물은 공기보다 1300배나 더 무겁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10m마다 1기압 정도씩 급격하게 높아진다. 육지에서는 150m 높이의 쾰른 성당이나 워싱턴 기념비에 올라가더라도 압력의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나 물속에서 같은 깊이로 들어가면 혈관이 막히고 폐는 대략 콜라캔 정도로 압축되어 버린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호흡 보조 장치도 없이 그런 깊이까지 잠수하는 스킨 다이빙을 스스로 즐기기도 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장이 마구 비틀어지는 것으로부터 상당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는 모양이다. 표면으로 떠오를 때 내장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깊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를 써서 아래쪽으로 심하게 끌어내려야 한다. 보조 장비 없이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했다가 살아남아서 그 경험을 이야기해준 사람은 1992년에 72m까지 잠수해서 아주 잠깐 머무른 후에 되돌아 나온 움베르토 펠리차리라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다. 우주의 규모로 보면 72m는 뉴욕시에서 한 블록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해를 정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그 방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깊은 곳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생물도 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이다. 깊이가 대략 11.2km 정도인 그곳의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1123kg이 넘는다.
사람은 아주 단단한 잠수정을 타고 잠깐 동안 그곳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새우와 비슷하지만 투명한 갑각류와 비슷한 단각류들이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살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바다는 그보다는 얕지만 평균 깊이인 4km 정도에서의 압력만 하더라도 짐을 가득 실은 시멘트 트럭 14대를 쌓아놓은 것에 해당할 정도이다. 해양학 분야의 교과서 작가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깊은 바다에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부스러져 버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프랜시스 애슈크로포트에 따르면 물은 거의 압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변과 같은 압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부스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몸속, 특히 그 중에서도 폐에 들어있는 기체가 문제가 된다. 그 기체가 압축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압축되면 치명적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극히 최근까지도 100m 정도까지 잠수하면 폐나 흉벽이 파괴되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고 알려졌지만 스킨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수없이 보여주었다. 애슈크로포트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고래나 돌고래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도 많다. 긴 호수를 통해서 수면으로 연결된 잠수복을 입던 때의 잠수부들은 압착이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수면에 있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잠수복 내부에 압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잠수복 속의 공기가 격렬하게 빠져나가면 불운한 잠수부는 문자 그대로 헬멧과 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생물학자 J.B.S. 홀데인이 1947년 쓴 글에 의하면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잠수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뼈와 몇 점의 살뿐이었다.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1823년에 찰스 딘이라는 영국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했던 최초의 잠수용 헬멧은 사실은 잠수용이 아니라 화재 진압용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연기 헬멧이라고 불렀지만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두껍고 불편했다. 딘은 소방관들이 어떤 옷을 입더라도 상관없이 불타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만 특히 주전자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옷을 입으면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발명품을 수중에서 시험해봤던 딘은 그것이 침몰선을 인양하는 작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밴드, BEND입니다. 구부러지다. 밴드라는 잠수병이다. 물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불쾌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80%는 질소로 되어 있다. 인체에 압력을 가하면 질소가 작은 기포로 변해서 혈액과 조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잠수부가 너무 급하게 수면으로 올라올 때처럼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면 몸속에 갇혀있던 기포가 샴페인 뚜껑을 열 때처럼 끌어올라서 작은 혈관을 막아버리게 된다. 세포의 산소 공급이 끊기면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잠수부가 몸을 비틀게 되기 때문에 밴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 밴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면이나 진주를 채취하는 사람들의 직업병이었지만 서양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부터는 물에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잠함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잠함은 잠수함 같은 기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해 놓네요. 잠암은 교각을 건설하기 위해서 강바닥에 설치한 밀폐된 상자를 말한다. 제가 틀렸네요. 그 속에 압축 공기를 넣었다. 그런 잠암 속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면 피부가 조금씩 따끔거리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관절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고통 때문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증상은 매우 이상한 것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이 마비되어 버린 경우도 있었다. 아주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슈 크로포트는 템스강 밑에 새로 건설 중이었던 터널 공사의 감독이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었던 연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놀랍게도 터널 속의 뚜껑을 열었던 샴페인 병에서는 거품이 솟아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터널에서 나와서 런던의 상쾌한 저녁바람을 쐬자 거품이 갑자기 끌어올라서 소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압 환경을 피하는 것 이외에 밴드를 예방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압력 변화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스킨 잠수부가 150m나 잠수를 한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질소가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갈 정도로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지 않는다. 둘째는 조심스럽게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질소 거품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한 방법을 알게 된 것은 대부분 존 스캇과 J.B.S. 홀데인 부자의 남다른 노력 덕분이다. 홀데인 부자는 영국 지식인들의 유별난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말 별난 사람들이었다. 홀데인 1세는 1860년에 스코틀랜드의 귀족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형은 홀데인 자작이다. 그렇지만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옥스포드의 생리학 교수로 비교적 평범하게 지냈다. 그는 건망증으로 유명했다. 저녁 만찬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부인의 말을 듣고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잠옷을 입은 채로 잠들어 버린 적도 있었다. 잠을 깬 홀데이는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잘 시간이 된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을 했다. 콘월 지방으로 가서 광부들의 12지장충을 연구하는 것이 그에게는 휴가였다. 한동안 홀데인 가족과 함께 살았던 T.H. 헉슬리의 손자이며 소설가였던 올더스 헉슬리가 그의 소설 연애 대위법 이란 책에 등장시킨 과학자 에드워드 탄타마운트는 홀데인을 조금은 무자비하게 빗대어서 묘사한 인물이었다. 홀데인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자주 쉬면 밴드를 피할 수 있는가를 알아냄으로써 잠수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는 등반가들이 겪는 고공병에서부터 사막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생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독성 가스가 인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광부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사망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그는 자신을 조직적으로 일산화탄소에 노출시킨 후에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해 보기도 했다. 모든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기 직전에 멈췄을 때 혈액의 포화 수준은 56%였다. 다이빙의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한 바다 밑의 별이라는 책을 쓴 트레버 노턴에 의하면 그것은 치명적인 수준에 정말 가까운 정도였다. 후세 JSB라고 알려졌던 홀데인의 아들 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놀라운 신동이었다. 3살 때 이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혹시 헤모글로빈인가요?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애기 목소리를 내느라고 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것이 혹시 헤모글로빈인가 아니면 카복시 헤모글로빈인가? 에 대해서
까다롭게 물어보곤 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실험을 도와주었다. 잭이 10대가 되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서로 가스 마스크를 돌려가면서 쓰고 기절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실험하기도 했다. 옥스퍼드에서 고전을 공부했던 J.S.B. 홀데이는 과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케임브리지에서 똑똑한 과학자로 일하게 되었다. 평생을 그와 함께 지냈던 생물학자 피터 매더원은 그를 내가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헉슬리는 어릿광대 춤이라는 책에서 홀데인 2세도 풍자했고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그의 주장을 줄거리로 삼기도 했다. 홀데인은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다윈의 진화론과 그레고르 멘델의 유전 이론을 접합해서 유전학자들에게 현대 종합 이론으로 알려진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 아주 특이하게도 젊은 홀데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아주 즐거운 경험이라고 여겼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즐겼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 자신이 2차례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400여 편의 과학 논문을 비롯해서 23권의 책을 쓰기도 했다. 오늘날 그의 책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읽을 수 있고 유용하다. 홀데이는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아주 냉소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진보주의자의 본능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만약 그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열렬한 제국주의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의 글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반대로 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진보적 시야를 가졌고 러시아에서는 반대로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반대로 사회주의자 공동체주의자가 아닌 제국주의자가 되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의 글은, 그러니까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의 글은 대부분 공산당의 데일리 워커에 먼저 실렸다. 홀데인 1세는 주로 광부와 독가스에 관심이 많았지만 젊은 홀데인은 잠수함 승무원과 잠수부에게 나타나는 직업병을 해결하는 일에 매달렸다. 해군 본부의 지원을 받은 그는 압력 용기라고 부르던 감압장치를 구입했다. 금속으로 만든 원통에 한꺼번에 3사람이 들어간 후에 밀폐를 하고 나서 고통스럽고 매우 위험스럽기도 했던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얼음물 속에 앉아있는 자원자들에게 이상한 공기를 숨쉬게 하거나 급격하게 압력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부상, 여기서 부상은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부상을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빨에 끼워 놓았던 충전재가 폭발해버렸다. 노턴에 따르면 그의 모든 실험에서 사람들은 마비되거나 피를 흘리거나 구토를 했었다. 그 장치는 거의 완벽하게 방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편이나 위험을 느끼게 되면 벽을 끊임없이 두드리거나 작은 창문을 통해서 글을 적은 쪽지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산소의 독성을 스스로 시험해보던 중에 너무 심한 경련이 일어나서 척추를 다친 경우도 있었다. 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흔히 있었다.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일도 흔했다. 그러나 홀데인이 확신에 차서 말했듯이 고막은 저절로 나았다.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귀가 조금 어두워지기는 하지만 그 구멍을 통해서 담배 연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정말 특이했던 것은 홀데인이 과학 연구를 위해서 스스로 그런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할 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설득한 데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잠수 과정의 실험에 참여했던 그의 부인이 13분 동안 경련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다. 마루 위를 대굴대굴 구르던 그녀는 경련이 멈추자 스스로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가야만 했다.
홀데이는 실험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도움을 청했다. 스페인의 수상을 지냈던 후안 네그린의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네그린 박사는 실험이 끝난 후에 피부가 조금 따끔거리고 이상하게 입술이 벨벳처럼 느껴진다고 불평했지만 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산소 결핍증에 대한 실험을 마친 홀데이는 6년 동안 엉덩이와 척추 아래 부분의 감각을 잃어버렸던 경우도 있었다. 홀데이니 집착했던 문제 중에는 질소 중독도 있었다. 아직도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수심 30m 이하에서는 질소가 강한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질소에 중독된 잠수부들은 자신의 공기 호스를 지나가는 물고기에게 주워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쉬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감정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홀데이는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이 우울한 상태에서 기쁨에 넘치는 상태로 감정이 쉽게 바뀌는 것을 보았다. 한순간에는 피를 토할 정도로 괴롭다면서 압력을 줄여줄 것을 간청하다가 다른 순간에는 크게 웃으면서 옆에서 민첩성을 시험하는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실험 대상자가 약해지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함께 장치 속에 들어가서 간단한 산수 문제를 풀게 해보기도 했다. 훗날 홀데인의 기억에 따르면 몇 분이 지난 후에는 두 사람 모두 중독되어서 초시계의 단추를 누르거나 기록을 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 질소에 취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알코올에 취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어쨌든 땅을 떠나기만 하면 아주 조심하지 않는 한 위험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 결국 우리는 지구가 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는 하지만 살기에 가장 쉬운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표면에서 생물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말라있는 얼마 안 되는 면적 중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메마르거나 너무 가파르거나 너무 높다. 부분적으로 우리의 실수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적응성에 관한 한 인간은 정말 놀랄 정도로 형편없다. 대부분의 동물들처럼 우리도 정말 더운 곳을 싫어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는 특별히 더위에 약하다. 물도 없이 무더운 사막에서 서 있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6 내지 7시간 이내에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졸도한 후에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책이 없다. 모든 포유류가 그렇듯이 인간도 열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열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한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하는 열량의 거의 절반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허비된다. 물론 우리는 옷이나 집을 이용해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면적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육지 면적의 12% 또는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4%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다른 곳의 상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지구상의 면적 중에서 아주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런 행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임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 태양계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지구 스스로의 역사 중에서 어떤 기간을 보기만 하더라도 우주의 다른 지역은 온화하고 푸른 물을 가진 오늘날의 지구보다 생명에게 얼마나 더 혹독한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100억 배에 이르는 행성들 중에서 70개 정도의 행성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으려면 엄청나게 운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고등생물이 살 수 있으려면 더욱 운이 좋아야만 한다. 여러 사람이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게 된 이유를 20가지 정도로 밝혔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 훌륭한 위치. 우리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는 하지만 너무 커서 짧은 시간에 스스로 타버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종류의 별, 즉 항성에서 신비로울 정도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별이 더 클수록 더 빨리 타버린다는 것이 물리학의 이상한 결론이다. 만약 우리 태양의 질량이 지금의 10배였다면 100억 년이 아니라 1000만 년 동안에 완전히 타버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궤도를 공전하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너무 가까이 있었으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끓어서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너무 멀리 있었으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렸을 것이다. 마이클 하트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1978년 했던 계산에 따르면 지구가 태양에서 1% 더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5% 더 가까이 있었으면 생물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굉장한 차이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 후로 더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5% 더 가까운 곳에서부터 15% 더 먼 곳까지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아주 좁은 띠에 불과하다. 금성을 생각해보면 그 범위가 얼마나 좁은가를 이해할 수 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우리보다 4천만 킬로미터 가까울 뿐이다. 태양의 열기는 지구보다 2분 먼저 금성에 도달할 뿐이다. 금성의 크기와 성분은 지구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차이는 모두 궤도의 크기가 조금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태양계가 생성되던 초기의 금성은 지구보다 조금 더 뜨거웠을 뿐이다. 그리고 바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금성이 조금 더 많은 열기를 받게 되었던 탓에 금성은 표면의 물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 결과로 금성의 기후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금성의 물이 증발하면서 수소 원자들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고, 남아있던 산소 원자는 탄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기체로 된 두꺼운 대기가 만들어졌다. 결국 금성은 숨막히는 곳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내 나이 정도의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 금성의 두꺼운 구름 아래에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열대의 푸르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었던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 극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금성 표면의 온도는 펄펄 끓는 섭씨 470도로 납이 녹아버릴 정도이며, 표면에서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0배나 더 커서 인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이다. 우리는 금성을 방문하는 데 필요한 우주복이나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다. 금성 표면에 대한 지식은 장거리 레이더로 얻은 영상과 1972년 금성의 구름 속으로 떨어뜨린 소련의 무인 탐사선이 보여준 놀라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무인 탐사선은 겨우 30분 동안 작동하다가 영원히 작동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바로 빛의 속도로 2분 정도의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화성의 추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경우에는 열이 아니라 추위가 문제가 된다. 화성도 역시 한때는 훨씬 좋은 것이었겠지만 쓸모있는 대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완전히 얼어붙은 불모지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달에도
숲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살기에 적당해야 하겠지만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적당한 행성. 지구 물리학자들에게 지구의 생물이 살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내부가 뜨겁게 녹아있는 행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그마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체 덕분에 대기가 유지되고 우주선을 막아주는 자기장도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구 표면을 끊임없이 바꿔주고 주름지게 만들어주는 판 구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만약 지구가 완벽하게 평평하다면, 여기선 지금 편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지구가 완벽하게 편평하다면 지구의 모든 곳은 4km 깊이의 물로 덮여버릴 것이다. 여기서 편평이란 얘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기본 전제로 하고, 하지만 산이나 뭐 계곡이나 이런 데 없이 똑같이 균일한 높이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외로운 바다에도 생물이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곳에는 야구와 같은 흥미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왜 야구에 비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드라마틱한 극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뜨겁게 녹아있는 내부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당한 비율로 혼합된 적당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적당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우선 나머지 두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나치게 쉬운 것부터 먼저 살펴본다. 잠시만요. 제가 책에 없는 번호를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짝을 가진 행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달을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달은 우리의 동반자이다. 대부분의 위성은 중심의 행성과 비교해보면 아주 작다. 예를 들어서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지름이 10km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달은 지구 지름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서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다. 행성 자체가 매우 작은 명왕성은 제외한다. 바로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달이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구는 멈춰가는 팽이처럼 비틀리거릴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기후나 날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는 하늘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달이 중력을 이용해서 지구를 안정화시켜주는 덕분에 지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물이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기울기로 안정하게 자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일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 달은 매년 약 3.8cm씩 우리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달은 20억 년이 지나면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지구를 안정화시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달을 밤하늘에 떠있는 보기 좋은 것 이상으로 여겨야만 한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달과 지구가 함께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지구가 지나가는 달을 붙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구가 지나가는 달을 붙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달이 45억 년 전에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간 파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다행스럽다. 만약 그런 일이 1896년이나 지난 수요일에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소개할 순서이다. 네 번째,
적절한 시기.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변덕스럽고 일이 많은 곳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만약 46억 년이나 되는 길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일의 순서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공룡이 바로 그때의 운석에 의해서 멸종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수염과 꼬리가 달리고 키가 15cm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서 동굴 속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존재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고력을 갖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한 기간이 얼마간 지속된 후에 적당한 양의 압력과 도전, 특히 빙하기가 유용했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적당한 양의 압력과 도전이 이어지는 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적절하게 반복되면서도 진짜 재앙은 없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위치에 서게 될 정도로 운이 좋았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부터 우리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지구에는 92종의 천연 원소가 있다. 그 밖에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20여 종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옆으로 밀쳐두어도 된다. 사실 화학자들은 그런 원소에는 관심이 없다. 천연 원소들 중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잘 모르고 있는 원소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스타틴은 거의 연구된 적이 없었다. 주기율표에 마리 퀴리가 발견했던 플로늄 옆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과학적으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희귀하기 때문이다. 아스타틴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가장 희귀한 원소는 프랑슘인 모양이다.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프랑슘은 모두 합쳐도 20개가 안 될 정도로 희귀하다. 지구에 흔히 존재하는 천연 원소는 모두 합쳐서 30종 정도이고 그 중에서도 생물에게 중요한 것은 10여 종에 불과하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각의 50%가 조금 안 될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소가 가장 흔한 원소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뜻밖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가 규소, 실리콘이고 타이타늄, 티탄이 10이라는 사실을 짐작이라도 하겠는가? 지구에 많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유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원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지구에는 구리보다 세륨이 더 많고 코발트나 질소보다 네오디뮴과 란타넘이 더 많다. 겨우 50위에 들어가는 주석은 프라세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뮴, 디스프로슘보다 더 찾아보기 어렵다. 자연에 얼마나 많은가는 얼마나 쉽게 검출할 수 있는가와도 상관이 없다. 발밑에 있는 것들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구에서 10번째로 흔한 원소인 알루미늄은 19세기가 되어서야 험프리 데이비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그 후로도 알루미늄은 아주 희귀한 원소로 취급되었다. 의회에서는 미국이 크게 발전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워싱턴 기념비의 꼭대기를 알루미늄 방막으로 덮기로 결정할 뻔했고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왕족들은 공식 만찬에서 은 그릇 대신에 알루미늄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것이 칼은 아니었지만 모서리를 다듬는 첨단 유행이었다. 천연 원소의 양은 중요성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탄소는 겨우 지각의 0.048%를 구성하는 15위의 원소이지만 우리는 그런 탄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다. 탄소가 다른 원소와 구별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무차별적인 성질 때문이다. 탄소는 원자 세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과
단단하게 결합해서 정말 튼튼한 분자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단백질과 DNA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자연의 비밀이다. 폴 데이비스가 말했듯이 탄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어쩌면 어떤 형태의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탄소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경우에도 탄소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 200개 중에 126개는 수소이고 51개는 산소이며 탄소는 겨우 1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는 질소이고 1개는 다른 원소들이다.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생명의 유지에 꼭 필요한 원소들도 있다. 우리는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위해서 철이 필요하다. 철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 비타민 B12를 만들려면 코발트가 필요하다. 포타슘, 칼륨과 약간의 소듐, 나트륨도 신경에 좋다. 몰리브데넘, 망가니즈, 바나듐도 몸속에 효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아연이 알코올을 산화시켜주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런 원소들을 활용하거나 허용하도록 진화해왔다. 만약 그렇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 셀레늄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지만 조금만 많이 섭취하면 치명적이다. 생물이 어떤 원소들을 필요로 하거나 허용하는 정도는 진화의 흔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날 양과 소는 함께 풀을 뜯어 먹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광물질의 양은 전혀 다르다. 현대 소는 구리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구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양은 구리가 결핍된 소아시아에서 진화했다.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원소의 양이 지각에 존재하는 원소의 양에 직접 비례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은 법칙이다. 우리는 섭취하는 살코기나 섬유소에 축적되어 있는 소량의 희귀 원소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진화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원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섭취량이 너무 늘어나면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늘어도 그렇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한계가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소량의 비소가 우리의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확실한 사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뿐이다. 그런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면 그 성질은 더욱 신기해진다. 예를 들어서 산소와 수소는 주변에서 가장 쉽게 타는 원소들이다. 그렇지만 그 둘을 결합시키면 전혀 타지 않는 물이 된다. 더욱 신기한 결합의 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소듐, 나트륨과 독성이 강한 염소의 경우이다. 순수한 소듐 작은 덩어리를 보통의 물에 떨어뜨리면 사람을 죽일 정도의 힘으로 폭발한다. 염소는 그보다 더 지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표백제처럼 아주 낮은 농도로 사용하면 미생물을 죽이는 데 유용하지만 많은 양을 사용하면 치명적이다. 염소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여러가지 독가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수영장에서 눈의 통증을 느낀 사람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체는 아주 묽은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고약한 원소를 서로 결합시키면 무엇이 얻어질까? 염화소듐, 즉 염화나트륨, 즉 식용소금이 얻어진다. 대체로 우리는 물에 녹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인체로 흡수되지 않는 원소들은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나 수도관에 납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 전에 우리는 납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납은 인체에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납을 나타내는 기호인 PB는 라틴어 범에서 유래된 것이고 현대 영어에는 플러밍, 수도관과도 같은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로마 사람들은 납이 포함된 물질을
포도주의 향료로 사용했고 로마인들이 전과는 달리 힘을 잃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흡입하는 수은이나 카드뮴을 비롯한 여러가지 산업 오염물질은 말할 것도 없이 납에 대한 우리의 적응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우리는 지구상에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런 원소들은 플루토늄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매우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플루토늄에 대한 우리의 허용 한계는 0이다. 즉 아무리 조금만 섭취하더라도 죽음에 이른다. 아주 간단한 사실을 길게 설명했다. 지구가 기적같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구가 제공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지구의 환경이 생명에게 적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의 생명에게 적당하다는 사실이다. 정말 놀랄 일이 아니다. 적당한 크기의 태양, 지나치게 사랑스러운 달, 사교적인 탄소, 엄청난 양의 마그마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훌륭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존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멋지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아무도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다. 다른 행성에서는 은빛으로 빛나는 수은과 암모니아 구름이 떠다니는 환경에 적응한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물들은 자신들의 행성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판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양의 용암덩어리를 뱉어내지 않는 영원한 정적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먼 곳에서 지구를 찾아오는 방문객은 우리가 아무 것과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질소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소방서를 설치해야만 할 정도로 연소에 집착하는 산소로 만들어진 대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 확실하다. 만에 하나 우리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산소를 호흡하고 상가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양족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지구를 이상향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 음식에는 그들에게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망가니즈, 셀레늄, 아연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점심을 대접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구가 절대 유쾌한 곳이 아닐 것이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소위 그런 후시적 결론을 비웃었다. 여보게, 오늘 밤 나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일은 ARW357이라는 번호판을 가진 차를 보았다는 것이라네. 자네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나? 현재 운행 중인 수백만 개의 번호판 중에서 오늘 밤에 보았던 바로 그 번호판을 보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놀랍지 않은가? 물론 그가 지적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라도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된 사건과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과 조건들은 여전히 특별한 것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네, 그 뒤를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271쪽의 17장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대륙권 속으로. 대기는 무척 고마운 존재이다. 대기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50도로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얼음덩어리였을 것이다. 더욱이 대기는 쏟아져 들어오는 우주선, 전하를 가진 입자들,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것들을 흡수하거나 비껴가게 만들기도 한다. 기체로 채워진 대기는 모두 합쳐서 두께가 4.5m나 되는 콘크리트 보호막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만약 대기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방문객들이 작은 단검들처럼 우리의 몸을 난도질해 버릴 것이다. 여기서 우주 방문객이란 얘기는 우주 광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에 의한 감속효가 없다면 빗방울마저도 우리를 기절시켜 버리게 된다. 우리의 대기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는 위쪽으로 200km까지 올라간다. 지표에서 보면 상당한 높이처럼 보이겠지만 지구를 책상 위에 놓고 지구 모형 정도로 축소한다면 대기는 그 표면에 칠해진 니스칠 정도에 불과하다.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대기는 불균등하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그리고 열권이라고도 부르는 전리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대륙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의 온기와 산소를 가지고 있다. 물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생물에게는 불편한 환경이 된다. 지면에서 꼭대기까지의 대륙권의 두께는 적도에서는 16km 정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대 지역에서는 10에서 11km 정도에 불과하다. 대기 질량의 80%와 거의 모든 수분 그리고 거의 모든 기후변화가 이렇게 얇고 희박한 층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와 하늘 사이에는 정말 별것이 없다. 대륙권 바깥에는 성층권이 있다. 태풍 구름의 꼭대기가 옛날에 쓰던 모루처럼 평평하게 퍼지는 곳이 바로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장이 바로 1902년 기구를 타던 프랑스 사람 레온 필리프 테스랑 드 보르에 의해서 발견된 대륙권 궤면, 궤면이 아니고 계면입니다. 계면, 겨이 트로포포즈라고 돼 있네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스는 잠깐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뜻으로 폐경기, 메노포스에서도 사용하는 그리스어원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륙권 계면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 현대 고층 건물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2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물론 그런 여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 올라가면 뇌와 폐에 위험할 정도로 많은 양의 체액이 모이는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전망대 문이 열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올라가더라도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10km 높이에서의 기온은 섭씨 영하 60도이고 산소 공급 장치도 꼭 필요하다. 대륙권을 벗어나면 기온은 다시 섭씨 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1902년에 기구를 타고 용감하게 올라가 보았던 드 보르가 발견했던 오존의 흡열 효과 때문이다. 중간권에 이르면 온도는 다시 영하 90도로 떨어지고 이름이 제대로 붙여지긴 했지만 아주 변덕이 심한 열권에서는 섭씨 1500도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런 고도에 이르면 온도의 의미가 애매해지긴 하지만 밤과 낮의 기온은 섭씨 550도 이상 차이가 난다. 온도는 실제로 분자의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수면에서는 공기 분자들이 너무 많아서 분자들은 다른 분자와 충돌하기까지 100만 분의 1cm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수억 개의 분자들이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열을 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80k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열권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몇 킬로미터씩이나 되고 거의 서로 충돌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분자들은 매우 뜨겁다고 하더라도 서로 충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열을 교환할 수가 없다. 만약 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런 고도에서 돌고 있는 인공 물체들은 곧바로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다고 해도 외계로 나가는 우주선에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03년 2월 우주 셔틀 콜롬비아호의 비극적인 사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구로 귀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기가 희박하긴 하지만 우주선이 대략 6도 이상의 가파른 각도로 진입하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하게 되면 공기 분자와의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주선을 녹여버릴 정도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진입하는 우주선이 열권을 너무 작은 각도로 스치게 되면 우주선은 물 위에서 튕겨지는 조약돌처럼 우주로 튕겨 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으로 땅에 붙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라면 대기의 끝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내본 사람들은
누구나 바다로부터 수천 미터를 올라가기 전에 이미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적당한 복장을 입고 산소 탱크를 지니고 충분한 훈련을 받은 경험 많은 등반가들조차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의식장애, 어지러움, 피로, 동상, 탈수증, 편두통, 식욕저하를 비롯한 수많은 기능장애를 겪게 된다. 인간의 몸은 해수면에서 너무 높은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수백 가지의 명백한 방법으로 주인에게 알려준다. 등반가 피터 하벨러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라도 한 걸음을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잡을 곳을 향해서 손을 뻗는 움직임마저도 억지로 해야만 한다. 나른하고 죽을 것 같은 피로가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한다. 영국의 등반가이며 영화 제작자였던 매트 디킨스는 에베레스트의 이면이라는 책에서 1924년 영국의 에베레스트 등반 팀을 이끌던 하워드 소머벨이 감염된 고기 조각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소머벨은 엄청난 노력으로 기침을 해서 그 고기 조각을 뱉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후두 점막 전부가 떨어져 나와 버렸다. 등반가들에게 죽음의 영역이라고 알려진 7,500m 이상에서는 신체 장애가 심각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4,500m 부근에서는 심하게 약해지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아프게 된다. 높은 지역에서의 적응력은 신체의 건강함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높은 곳에서 할머니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더 건장한 손자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까지 힘이 빠지고 숨을 헐떡이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고도의 한계는 대략 5,500m인 것 같지만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높이에서는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 프랜시스 애슈 크로포트는 극한에 사는 생물이라는 책에서 안데스 지방에는 해발 5,800m의 한 광산이 있지만 광부들은 그곳에서 살지는 않고 매일 저녁 460m를 내려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올라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천 년을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가슴과 폐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수가 3분의 1 가까이 늘어나도록 진화해왔다. 물론 혈관계가 견뎌낼 수 있는 적혈구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5,500m 높이에서는 아무리 잘 적응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임신한 아이가 완전히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산소를 흡입할 수가 없다. 1780년대 유럽에서 실험용 기구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았던 사람들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에 놀랐다. 3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섭씨 1.5도 정도씩 떨어진다. 논리적으로는 열온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뜨겁게 느껴야만 하겠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실제로 태양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태양을 향해서 300m 정도 다가가는 것은 오하이오에 있는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산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서 연기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답은 다시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의 밀도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태양은 분자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 결과 분자들은 더 바쁘게 움직여 다니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열을 교환한다. 여름날 햇볕 때문에 등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피부에 충돌하는 분자 때문이다.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분자들이 적어지고 따라서 충돌도 줄어든다. 공기는 속기 쉬운 물질이다. 우리는 해수면에서도 공기가 아주 가벼워서 질량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공기는 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무게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 세기도 더 전에 와이빌 톰슨이라는 해양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압계가 2.5cm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밤사이에 거의 0.5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력 때문에
우리 몸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더 상쾌하게 느끼게 된다. 0.5톤의 압력이 짓누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다 밑에서 몸이 압착되지 않는 것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압축이 불가능한 액체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같은 세기로 밀어내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진다. 그러나 태풍이나 심지어 조금 강한 바람이 불 때처럼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기가 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게 된다. 모두 합쳐서 우리 주위에 52억 톤의 100만 배의 공기가 있다. 지구상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1000만 톤에 해당하는 양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수백만 톤의 공기가 시속 5-60km의 속도로 지나가면 팔다리가 부러지고 지붕의 기어가 날아가고 이런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앤소니 스미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일기예보에서 볼 수 있는 전선은 7억 5천만 톤의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10억 톤의 따뜻한 공기덩어리 밑에 짓눌려서 만들어진다. 기상학적으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머리 위의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추산에 의하면 뇌우는 미국 전체가 4일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뇌우란 얘기는 앞에 뇌자가 그 번개 뇌자입니다. 그래서 번개와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당한 조건이 되면 뇌운, 여기서 뇌운은 번개, 그러니까 전기장을 가지고 있는 구름입니다. 뇌운은 6 내지 16km까지 올라가고 시속 160km에 해당하는 상승 및 하강 기류를 만들어낸다. 그런 기류들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들은 뇌우 속을 비행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구름 속에서 마구 움직이는 입자들은 전하를 가지게 된다. 확실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가벼운 입자는 양전하를 가지게 되고 기류를 따라 구름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래쪽에 남게 되는 무거운 입자들은 음전하를 가지게 된다. 음전하를 가진 입자들은 엄청난 힘으로 양전하를 가진 땅을 향해 날아가면서 그 사이에 있게 되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다. 시속 43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번개는 그 주변의 공기들을 놀랍게도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섭씨 3만도 정도로 가열할 수 있다. 지구에서는 언제나 1800번 정도의 번개가 치고 하루에 약 4만 번 정도의 번개가 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구에서는 매초 100번 정도의 벼락이 떨어진다. 하늘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최근에 얻어진 것이다. 대략 9천에서 1만 미터 상공에 있는 제트기류는 시속 300km까지 움직이면서 대륙 전체의 날씨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사들이 그곳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겨우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청천난류라고 부르는 파동 운동은 비행기 승객들을 긴장시켜주기도 한다. 매년 20회 정도는 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생긴다. 여기서 청천난류라는 얘기는요, 푸른 하늘에 터뷸런스, 그러니까 난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비행기 타실 때 갑작스러운 아주 난류, 그래서 비행기가 요동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난류는 시각이나 레이더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구름이나 다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일어난다. 아주 조용한 하늘에서 놀랄 정도로 심한 난류가 생기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시드니로 향하던 비행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중부를 조용히 지나가다가 그런 난류를 만나서 갑자기 아래로 100m 정도 떨어져 버렸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으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부딪히기에 충분한 사고였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 1명은 중상이었다. 왜 그렇게 파괴적인 공기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기에서 공기가 움직여 다니는 과정은 지구의 내부 엔진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대류 현상이다. 적도지방에서 만들어진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공기는 대륙공 계면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퍼지게 된다. 그러다가 적도지방에서 멀어지게 되면 식는다. 그런 공기덩어리가 바닥에 닿으면 퍼져 들어갈 수 있는 저기압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적도로 움직여가서 순환 과정이 완성된다. 적도지방에선 대류 과정이 비교적 안정하기 때문에
대개 맑은 날씨가 유지된다. 그러나 온대 지방에서는 그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해서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공통적인 특징도 없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상승하는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은 물 분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구름을 만들고 결국은 비가 내리게 해준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여름에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결국 저기압 지역은 구름과 비가 많고 고기압 지역은 햇볕이 쪼이고 맑은 날씨가 된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면 구름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특징도 없이 하늘을 두껍게 뒤덮은 층운은 습기를 머금은 상승기류가 그 위에 있는 안정한 층을 뚫고 올라갈 힘이 없어서 천장에 닿은 담배 연기처럼 옆으로 퍼지면서 만들어진다. 실제로 바람이 불지 않는 방에서 담배 연기가 어떻게 피어오르는가를 관찰하면 대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연기가 곧바로 위로 올라간다. 그런 움직임을 라미나 흐름이라고 부른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라미나 흐름이라고 부른다. 그런 후에는 연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굴곡이 있는 층을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와 정확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얻은 측정값을 사용하더라도 그 물결 무늬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바람이 불고 있는 엄청나게 큰 세상에서 그런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기상학자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열이 균일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대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뿐이다. 공기는 그런 불균형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다시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가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공기는 언제나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움직인다. 풍선이나 공기 탱크 속에 들어있는 고압의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애쓰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의 압력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불게 된다. 한편 한 곳에 축적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풍속도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시속 300km로 부는 바람은 시속 30km로 부는 바람에 단순히 10배 더 강한 것이 아니라 100배나 더 강하게 느껴지고 피해도 그만큼 더 커진다. 수백만 톤의 공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가속 효과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적도 지방의 태풍은 24시간 동안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중간 크기의 부유한 국가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버린다. 대기가 평형을 되찾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는 에드먼드 헨리였다. 그런 주장은 18세기에 그의 동료였던 브리턴 조지 헤들리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그는 상승하고 하강하는 공기가 세포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훗날 것은 헤들리 세포로 알려지게 되었다. 변호사였으면서도 영국 사람답게 날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헤들리는 세포들 사이의 관계,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공기의 편향 때문에 무역풍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은 1835년 파리의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공학교수였던 구스타프 가스파르 드 코리올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른다. 코리올리의 또 다른 업적은 지금도 코리오스라고 알려진 물냉각기를 개발한 것이다. 지구의 회전 속도는 적도지방에서는 시속 1666km 정도로 매우 빠르고 극지방으로 가면 점차 느려진다.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시속 960km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적도에선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려면 자전하는 지구가 약 4만 km라는 먼 거리를 회전해야 한다. 그러나 북극에 있는 경우에는 한 바퀴를 자전하더라도 몇 미터만 움직이면 된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24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적도에 가까이 갈수록 자전 속도가 빨라진다. 공중에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충분히 멀리 날아가게 되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코리올리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효과를 이해하려면 대형 해전 목마의 중심에 서서 바깥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공을 던져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공이 바깥쪽에 도달할 때가 되면 이미 목표했던 사람이 움직여갔기 때문에 공은 옆으로 지나가 버리게 된다. 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공이 휘어져서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바로 코리올리 효과이다.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비틀어지고 태풍이 팽이처럼 회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효과 때문이다. 함포 사격을 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을 겨냥해야 하는 것도 코리올리 효과 때문이다. 함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24km마다 약 90m 정도씩 휘어져서 바다로 떨어진다. 날씨가 거의 모든 사람의 생활이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상학이 19세기 말이나 되어서야 과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도 하다. 기상학, 미티오롤로지라는 말은 1626년 T. 그랑저의 논리학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기상학이 성공하려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 온도계를 만드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정확한 온도계를 만들려면 유리관에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1717년에 정확한 온도계를 만들었던 네덜란드의 기기 제작자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였다. 그런데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의 어는 점을 32도, 끓는 점을 212도로 표시되는 온도계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숫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스웨덴의 천문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는 1742년에 다른 온도 표시 방법을 제안했다. 발명가들이 언제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셀시우스는 물의 끓는 점을 0도로 하고 어는 점을 100도로 제안했다. 물론 얼마 후에 그 값들은 서로 바뀌게 되었다. 이 셀시우스를 한문으로 표시한 게 섭씨입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한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라고 표시한 사람을 중국어로 읽는 게 이제 화씨가 되는 겁니다. 흔히 현대 기상학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사람은 19세기 초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루크 하워드라는 영국의 약사였다. 오늘날 하워드는 1803년에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린네 학회의 활동적이고 존경받던 회원이었던 그는 구름을 분류하는 데에도 린네의 원칙을 활용했다. 그러나 하워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학 연습회에서 자신의 분류 체계를 발표했다. 이미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즐기기 위해서 산화 이질소를 들이마시던 철학 연습회 회원들이 하워드의 중요한 발표를 맑은 정신으로 들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워드 학파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하워드는 구름을 층 모양의 층운, 굴뚝 모양의 적운, 이건 쌓아 올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쌓을 적입니다. 그리고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나타나는 높고 얇은 깃털 모양을 가진 권운, 소용돌이란 뜻입니다. 의 세 종류로 분류했다. 그는 나중에 비구름을 뜻하는 난운, 구름을 뜻하는 라틴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워드의 분류체계의 장점은 층적운, 권충운, 정난운처럼 기본 이름들을 마음대로 결합시켜서 어떠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구름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분류체계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제가 일부러 그 영어를 좀 뺐는데요. 영어를 예를 들어서 층운은 스트라투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운, 쌓아진다는 구름은 커뮬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운은 시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키루스인지 시루스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결합해서 여러 이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도 우리 한문을 결합하듯이. 그의 분류체계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의 시인 요한 폰 괴테는 그의 분류체계에 매혹되어서 하워드를 위해서 4편의 헌시를 쓰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워드의 분류체계는 계속 보완이 되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거의 보는 사람이 없는 국제 구름 도해라는 백과사전은 2권이나 되지만 흥미롭게도 하워드 이후에 추가된 계란운, 가둔, 성운, 뇌운, 모운, 와운과 같은 구름의 이름들은 기상학자가 아니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들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들었다. 한편 1896년에 발간되었던 그 도해의 훨씬 더 얇은 초판서에는 구름을 10가지로 분류했다. 그 중에서 가장 포동포동하고 푹신하게 보이는 것이 9번째로 소개되었던 정난운이었다. 아마도 구름을 탄 것 같이 기분이 좋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to be on cloud nine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모루의 머리 모양을 하기도 하고 무겁고 광포하게 보이는 먹구름의 대부분은 실제로 온화하고 놀라울 정도로 특징이 없다. 여름철에 생기는 몇백 미터 정도의 폭을 가진 포동포동한 저군에는 욕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는 제임스 트레빌의 표현처럼 90에서 100리터의 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구름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안개 속을 걸어보면 된다. 안개는 높이 날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구름과 다를 것이 없다. 다시 트레필의 표현을 빌리면 보통 안개 속을 90m 정도 걸으면 마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대략 3세제곱센티미터의 물을 만나게 된다. 구름은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민물 중에서 대략 0.035%가 하늘 위에 떠 있을 뿐이다. 어느 곳에 떨어진가에 따라서 물 분자의 운명은 크게 달라진다.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물은 식물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몇 시간이나 며칠 이내에 다시 증발하게 된다. 그러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몇 년 아주 깊은 곳이라면 몇천 년 동안은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호수는 평균적으로 대략 10여 년 동안 그곳에 고여있는 물 분자들의 집합이다. 바다에 있는 물 분자들은 10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전체적으로 빗물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 중에는 약 60%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단 증발하고 나서 물 분자들이 하늘에 머물다가 다시 빗물로 떨어지게 되는 기간을 두루리는 12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략 일주 정도이다. 여름날 웅덩이가 말라버리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증발은 아주 빠른 현상이다. 지중해 정도로 큰 바다라고 하더라도 물은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대략 1000년 정도가 지나면 말라버린다. 실제로 그런 일은 대략 600만 년 전에 일어나서 소위 메시아 염분 사태가 벌어졌다. 대륙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브롤터 해협이 막혀버렸다. 지중해가 마르게 되면서 증발된 수분이 다른 바다의 민물로 떨어지면서 그것의 염도가 조금 낮아지게 되었다. 사실은 아주 조금 묽어져서 겨울에 얼어붙은 바다의 면적이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넓어졌다. 그 넓은 면적을 덮은 얼음이 햇빛을 반사하게 되면서 지구는 빙하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랬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확실한 것은 지구의 역학적인 관계에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상상을 넘어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건이 우리를 탄생하도록 해주었을 수도 있다. 바다는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이다. 실제로 기상학자들 사이에서는 바다와 대기를 하나로 보려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은 열을 저장하고 옮겨주는 역할을 아주 잘한다. 걸프 해류는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10년 동안 생산되는 석탄에 해당하는 양의 열을 유럽으로 운반해준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겨울이 캐나다나 러시아보다 따뜻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러나 물은 천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날에도 호수야 수영장의 물은 차갑다. 공식적인 천문학적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보다 실제로 느껴지는 계절의 시작이 조금 늦은 것도 그 때문이다. 북반구에선 3월에 공식적으로 봄이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아무리 빨라도 4월은 되어야 봄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바다는 하나의 균일한 물의 덩어리가 아니다. 온도, 염도, 깊이, 밀도 등의 차이가 바다를 통해서 운반되는 열의 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서 대서양은 태평양보다 염도가 더 높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염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더 크고 밀도가 큰 물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만약 대서양의 염도가 지금보다 낮았더라면 대서양의 해류가 극지방까지 올라가서 북극은 더 따뜻해졌겠지만 유럽의 따뜻한 겨울은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지구에서의 열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아주 깊은 곳의 느린 해류에 의해서 시작되는 일염순환이다. 여기 지금 일염순환이란 말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 MIT의 칼 문씨가 2002년 11월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열염순환이란 무엇인가 라는
논문에 따르면 주유학술지에서 그 말이 심의 순환, 밀도나 부력의 차이에 의한 순환, 남북 역전 순환 등을 비롯한 적어도 7가지 현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모두가 바다에서의 순환과 열 전달에 관련된 것이지만 여기에선 넓은 의미의 애매한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용어를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열염순환. 저는 전에 읽었었는데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1797년에 그런 순환 과정을 처음 밝혀낸 사람은 과학자이면서 모험가였던 럼퍼트 백작이었다. 표면의 물이 유럽에 가까이 도착하게 되면 밀도가 커져서 아주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면서 남반구를 향해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해류가 남극에 도달하면 남극순환해류에 의해서 태평양으로 떠오르게 된다. 해류의 움직임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북대서양의 물이 태평양 가운데까지 가려면 대략 1500년이 걸린다. 그러나 그런 해류에 의해서 옮겨지는 열과 물의 양은 상당하기 때문에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려면 물에 녹아있는 클로로플루오로탄소 CFC, 이게 그 냉매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그것과 같은 화합물의 양으로부터 그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간 후에 시간을 추정해야 한다. 여러 지역과 수심에서 측정한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물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열염순환은 열을 옮겨줄 뿐만 아니라 해류가 오르내리게 만들어서 영양분을 휘저어주기도 한다. 그 덕분에 어류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이 아주 넓은 지역의 바다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순환이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컴퓨터 모의 실험에 의하면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의 염분 농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순환 과정이 비극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바다가 우리에게 준 혜택은 또 있다. 바다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빨아들여서 안전하게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 우리 태양계의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의 태양이 태양계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 25%나 더 밝게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구는 훨씬 더 뜨거워졌어야만 한다. 실제로 영국의 지질학자 오브리 매닝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변화는 분명히 지구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임에 또 불구하고 우리 지구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상을 안정하고 시원하게 지켜주었을까? 생명이 그 모든 역할을 했다. 유공충류, 인편모충류, 석회해면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수없이 많은 작은 해양 생물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던 탄소가 빗물에 섞여서 떨어진 것을 흡수한 후에 다른 것들과 합쳐서 작은 껍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결국 그런 해양 생물들은 껍질에 탄소를 가두어 둠으로써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증발해서 위험한 온실기체로 측정되는 것을 막아준다. 작은 유공충류나 인편모충류들이 죽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압력에 의해서 석회석이 된다. 영국의 화이트 클리프와 같은 자연구조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작은 해양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는 것도 놀랍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가 축적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게 된다. 15cm짜리 도보 석회석에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이산화탄소 1000리터가 압축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 지금 영국의 그 화이트 클리프란 게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제 도보 해협에서 그 배를 타고 프랑스로 넘어갈 때 영국의 이제 섬을 보면 이 화이트 클리프가 보입니다. 우리말로 하얀색 절벽. 근데 그게 이제 영국을 상징하는 옛날 시인들이 많이 찬양했던 그런 곳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곳이 지금 같은 해양생물이 벽에 붙어서 바위에 붙어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 2만 배나 되는 탄소가 지구의 바위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 석회석이 화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던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가 빗물과 함께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체 순환 과정을 장기적인 탄소 순환 과정이라고 부른다. 탄소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순환 과정은 50만 년 정도의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인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기후를 안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솔한 인간들은 유공충류가 흡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탄소 순환 과정을 방해하는 일을 아주 좋아한다. 우리는 1850년 이후로 1000억 톤의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방출했고
지금도 그 양은 매년 70억 톤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자연은 주로 화산 폭발이나 식물의 부패를 통해서 매년 2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우리가 자동차나 공장을 통해서 배출한 양이 거의 30배가 넘는 양이다. 그러나 도시에 뿌옇게 끼어있는 연물을 보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마구 방출해버린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아주 오래된 얼음을 분석해보면 인간의 산업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의 자연 수준이 대략 280 ppm 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1958년에는 그 값이 315 ppm으로 높아졌다. 오늘날은 360 ppm 정도이고 매년 0.25%씩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말이 되면 560 ppm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구의 바다와 많은 양의 탄소를 처리해주는 숲이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구해준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영국 기상대 피터 콕스에 따르면 자연의 생물권이 우리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되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적응을 하지 못하는 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죽으면서 그 속에 가두어져 있던 탄소가 다시 방출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간이 활동하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에도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도 자연은 정말 신비스럽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결국은 탄소 순환 과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지구가 안정하고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겨우 6천만 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길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16, 17장을 읽느라고요. 상당히 좀 길게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